네.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입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엄혹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년째 시련을 견디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의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전선에서 이만큼 싸울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입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회는 대선 기간과 관계없이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지난해 일하는 국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난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건이 4,000건이 넘습니다. 20대 국회의 같은 기간보다 무려 48%가 늘은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의 희망을 쏘았습니다. 원구성은 물론 민생을 지원하는 세 번의 추경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은 사실상 2년 연속 법정 기일 내에 처리했습니다. 단 한 번의 국회 파행도 없었습니다. 국회는 또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국회는 세종 국회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2022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 후당,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선거 전후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이념을 넘어 많은 석학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덜어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처방은 정치구조의 혁신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와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가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입니다.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입니다.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은 유효합니다. 지난 12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의회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2개국과 200여 명의 의회 대표단은 남북 국회회담은 물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지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우리는 여러 도전과 마주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 다툼과 세계 공급망 질서의 재편은 세계의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1년 반을 되돌아보시면서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는 또 무엇인지, 또 남은 6개월을 남겨두신 시점에서 또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가고 싶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타협에 의한 의회 정치의 기틀을 정착시키고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요. 그리고 국회 사상 처음으로 국가 중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대단히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범 첫 해에 원구성 협상에 파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여야가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어느 한 당이 자체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최종 실행에 옮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의 모든 것은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새로운 원구성의 합의, 그리고 연속 2년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킨 것이었고요. 또 3번의 추경안, 20년 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국회 세종시대도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최근에는 언론구제법, 관련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야의 큰 대립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서 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을 기틀을 마련했던 것은 큰 장점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특히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러한 정치의 변화와 관계없이, 대선과 관계없이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서울경제의 송정호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정호 기자님. 서울경제.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종우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름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을 때 합의와 협치를 말씀하셔서요. 사실 이때 국회, 특히 후반기 국회와 비교해 보면 21대 전반기 국회는 뭐 동물국회랄지 어떤 야당의 장애투쟁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야의 협치 수준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이 보실 때에 이 기억에 남았던 협치 사례, 앞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했다거나 언론중재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드라마틱하게 협치를 이끌어냈다,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스스로 본인이 보실 때 21대 국회의 협치의 점수를 몇 점 정도로 매기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대선을 강조도 하셨습니다. 앞서 성숙 사례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 대선 후보 간의 토론도 역시 협치와 성숙 사회를 이끌기 위한 디딤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언론사의 이 공동 주체라는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의장 또는 국회 차원의 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주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지난 1년 반에 점수가 몇 점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국회에 비해서 참 첨예한 쟁점들을 모두 합의 처리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야 공식 공개 원내대표회담이 42번이었고요. 비공개 원내대표회담을 포함하면 100회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국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진위원들이나 정치 원로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착할 수 있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틀을 닦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원구성의 문제였죠. 새로 원내대표들이 뽑힌 이후에 두 번을 의장 주재로 협상을 촉구했고 양 원내대표들이 여러 차례 만났지만 3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합의한 원구성은 의장인 제가 배수진을 치고 제시했던 대로 결론이 비슷하게 결론이 났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종국회의사당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세종국회의사당의 설치를 지지하는 의원 숫자가 압도적이었지만 이것은 국회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합의로 처리하겠다 하는 각오를 했고 그것을 이끌어낼 때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토론에 관해서는 저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대선 후보 두 분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영선 후보들입니다. 국민들 속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또 상대방으로부터나 언론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이 대선 후보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현상을 진단하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관한 자기의 입장을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간의 토론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양 후보가 더 많은 토론에 합의하면 몰라도 저는 여러 언론사나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토론의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원의 박주평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어떤 건지, 여야 대선 후보 상관없이 집권할 경우 추진해야 되는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의 미래 비전, 하나를 더 붙이자면 공정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가 중장기 비전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제는 성장 일변도에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성숙사회로의 전환,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명, 시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 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DT뉴스의 류재민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유재민 기자입니다. 예. 네, 대전환의 시대, 팬데믹 위기 속에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입법부 수장 이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지난해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장님께서도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설 추진 상황과 남은 절차, 그리고 이전 대상과 규모 등 향후 계획을 알고 싶고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입법화 노력,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 발전의 핵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원래 이 국가균형 발전을 설계할 때 세종이 핵이 되고 세종에서부터 2시간 거리의 부채살처럼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이 핵을 중심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우선 세종국회의사당의 계획은 2027년이 완공 목표고요. 즉 국회로 치면 다음 국회 21대 말이면 세종국회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는 우선 이 세종국회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효율성에 관한 연구 용역은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용역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 규모에 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5가지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로서 공감대가 많이 있는 분야는 현재 세종시에 내려간 정부 부처가 모두 12개인데 국회로 치면 11개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최소한 11개 상임위는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가 비교적 넓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회 전체를 옮겨야 된다는 주장도 꽤 있습니다. 우선 의장의 기본 생각은 설계는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설계를 하되 공사는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의 합의 속에 진행하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의 검토는 끝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었으면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것이 구체화되거나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국회의 완성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2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단기적인 실적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인 국가 과제는 다루지 못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 한계를 좀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오늘 민주당 혁신위에서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좀 추진한다는 내용 발표했는데 또 면책특권을 또 제한하는 내용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의장에 취임하고 세 개의 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예, 양성평등위원회까지 치면 4개가 되고요. 예, 그 중에서 국가중장기비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명실공히 석학들이 70여 명이 참여한
역작입니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5년 단임 정부가 소홀하기 쉽거나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임기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문제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힘있게 추진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아젠다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기간은 2037년, 즉 5년 대통령의 임기 3대까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입니다. 기후위기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국회가 그동안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내용이 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3선, 한 지역에서 3선 연임 금지,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합리적이 않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해 볼 만한 과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의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하여 권력과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면책 특권의 일부 과도한 분야는 재론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양심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의 이지용 차장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 차장님. 네, 안 들립니다. 이지용 차장님.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국회의장 국회 밖 주요 활동 중 하나가 의회 외교입니다. 사실 작년에 토론 이 차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들리십니까? 예.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국회의장의 국회 밖 주요 활동 중 하나가 의회 외교입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정상 외교, 중앙 정부 외교가 쉽지 않았는데 의장은 많은 해외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의회 외교 성과,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이 있었는지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방금 또 모두 말씀해서 개헌 말씀하셨는데 차기 정부에서 만약에 개헌 논의를 한다면 의장님 개인적으로 꼭 반영되어야 할 시대 정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역대 모든 대통령들의 자서전을 보면 공통된 강조점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살 길은 외교다. 외교의 중요성을 모두가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고 그분들의 신념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외교의 중요성을 좀 덜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와 의회의 외교는 시줄과 날줄과 같아서 서로 엮여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외교는 실질적인 외교가 될 수 있지만은 5년 단임의 한계, 장관 재직 기간이 대개 2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외교는 그러한 개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진영을 넘어선 초당적 외교를 강조해 왔고요. 특히 외교는 실사구시에 입각한 원칙이 있는 탄력적 외교를 주장해 왔습니다. 의계의 큰 방향은 우선 긴급 현안에 관해서는 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수소 문제, 요소수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친분이 있는 의장들에게 공급 가능한 업체의 명단을 즉각 받아서 하루 만에 받아서 우리 관계 당국에 전달함으로써 요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프간에서 한국에 협력했던 분들의 이 구조 탈출 과정에 있어서 해당 관련국 대통령과 말씀을 나눈 뒤에 적극적 협력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관련 장관께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등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꼭 자주 왕래를 해야 되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 즉 그 격리의 단축 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해결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 협력에 관해서는 요번에 이집트에서 원전에 큰 수주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실제 요번에 우즈벡 대통령께서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수십억 불짜리 10억 불이 넘는 두 가지 큰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최근에 와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우리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좀 강화했습니다. 백신 관련인데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각 대륙별로 백신 생산 허브 및 인력 양성 허브 기지를 지정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장에 따르면 월드컵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었는데 WHO 사무총장을 만나서 긍정적인 인력 양성 허브 기지에 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에 관해서는 12월 지난달에 열렸던 한국이 우리가 의장국이 됐죠. 코로나 때문에 막판에 이 화상회의로 전환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종전선언과 평화에 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견을 잘 조정해서 단 한 명의 이의 없이 22개국의 211명의 의원들이 한국의 남북국회회담, 종전선언, 평화회담 같은 것을 대해서 지지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다소의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의원에게는 상대국에서 격리 면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않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의장이 갈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대국에서의 외교가 의원 외교가 가능하다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고 기자님. 예. 종전선언이 최근에 좀 많이 거론되는 사안 중 하나인데 의장님도 종전선언 관해서 여러 가지 뭐 지지선언도 하시고 뭐 외교 활동도 하셔서 뭐 아시아 태평양 의회 포럼을 채택되게 하셨는데 그 현재 이 국회 회담 추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종전선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계획이 2022년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종전선언에서는 국내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의장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입구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70년 가까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종전선언의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대화로 가는 길목을 열자 하는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외국의 국회의장들 또는 정상들, 어떤 나라는 북한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사관을 열고 있죠. 그분들의 중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북측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가 정부와 별도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남북 간의 정부 간 이 화해, 대화와 함께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척 아쉬웠던 것은 이 북한이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입국 그리고 북한 국내 사람들의 외국 출국을 다 금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국제 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클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남북국회회담은 제가 자문위를 만들었었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1년여 동안 회의를 했고요. 남북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니 특히 남북국회회담이 어떻게 현재까지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해왔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에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남북국회회담사를 별도로 연구보고서를 하나 내므로써 앞으로도 누가 다음 의장이 오더라도 그것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이 남북 대화, 평화, 종전선언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각국의 의회와 국제기구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그분들도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BS의 노태영 기자님 질문 준비해 주십시오. 네. 노 기자님. 네, 들리세요? 노 들리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네, 의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 회의에서 윤미향 의원 등 이제 3명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 의견이 특위로 넘어가도 처리의 기간 제한이 없어서 벌써부터 이게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평소에도 늘 이제 국회 윤리특위 활성화를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도덕성 요구의 수준에 눈높이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국회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을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실질적 활동을 해달라는 의장 서한을 2차례 보낸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3분의 사건은 이제 자문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국회 윤리특위원회에 건의한 상태죠. 제시한 상태죠. 그러면 앞으로 소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윤리특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의장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은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과 결정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 조직을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계일보의 김현호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좀 영선 출신 후보들의 당선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영선 출신 후보들과 국회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쌓아가야 한국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매일경제 이지용 차장님께서 하나 여쭈셨는데 이것만은 해야 한다는 개헌 과제를 여쭙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영선 후보의 대선 후보는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죠. 기성 정치권, 국회를 포함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의 전 세계가 처한 코로나의 상황이라든가 한국적 상황이 합리적인 지도력, 즉 리저너블 리더십보다는 강력한 지도력, 스트롱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국회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나라 발전에 어떤 참신함이라 쓰는 것은 도움이 될 테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국회의 이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 하는 것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죠. 네, 이재명 후보께서도 후보가 되신 뒤에 의장실에서 제가 2번을 뵀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도 예비 후보가 되신 후에 한 번 뵙고 후보가 되신 후에 한 번 뵀습니다. 물론 심상정 후보도 뵀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의회의 역할, 그 중요성에서 강조를 했고,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헌 문제에 관해서도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헌에 관해서는 지도자의 선의, 대통령이 내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선의에 기대해가지고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란 기본적으로 자기의 지속성, 자기의 권력의 확대성, 지속성과 확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로서 제약해 줘야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가 제대로 됐던 것은 그 여소야대의 사당 정치 때였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개헌에 관해서 한 분은 침묵을 하셨고, 한 분은 부분 또는 점진적 개헌을 찬성하셨고, 한 분은 전폭적인 찬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후보와 유력한 분들 중에서 이 개헌에 관해서 공사석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와 나눴던 얘기들이 참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재명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는 국민통합과 시대 대전환에 필요한 국가 미래 비전을 강조했는데, 양당의 후보가 되신 뒤에 다 거기에 상응하는 기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죠? 예. 네. 예, 의장님 잘 들리시나요? 예, 들리는데 좀 가깝게 해주세요. 크게. 네, 저 SBS 강민우입니다. 예, 뭐 앞서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그 개헌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사실 지난해 6월 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개헌 절박성을 좀 인식해달라면서 합의가 되면 올해 상반기 정치 일정에서 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 국회의 개헌 논의가 좀 어땠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좀 개헌 로드맵, 이건 어떻게 될지 좀 여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우리 정당에 대해서 강력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회가 작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6%, 3명 중에 2분이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요. 헌법학자의 77%,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찬성하고 있고요. 21대 국회 현 국회의 국회의원 중에 93.3%가 개헌에 찬성입니다. 현 국회 구성원 중에 10명 중에 9분이 찬성해요. 그리고 이 의회 지도자들이 하고 제 의장실에서 제가 개헌의 얘기해 보면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자기는 찬성입니다. 나는 그 의원내각제를 논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합시다 하면은 대선이 있는데, 저는 이 개헌 문제가 집권 초기엔 논의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내가 새로 정권을 잡아서 나의 정책과 비전을 실현해야 되는데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그것은 또 다른 블랙홀이 생겨서 나의 정책 노선이 흐려질 것이다. 개헌 초기에는 그런 이유로 안 하고요. 집권 초기에는. 집권 말기에는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영향을 주잖아. 그렇게 안 하면서 무려 35년을 보낸 겁니다. 개인의 소신이, 국민의 3명 중 2명이, 헌법학자의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의 10명 중에 9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국가 미래에 의한 확고한 신념이 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대선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저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대선까지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런데 어느 분야는 쉽게 합의가 되고 어떤 분야는 더 많은 논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되는 분야만 전국 선거가 있을 때 동시적으로 실시하면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합의가 되면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함께 실시하고, 권력구조 같은 건 민감한 문제는 또 논의해서 2년 후에 총선에서 동시투표를 실시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야의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그 개헌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라. 왜 개인적으로는 개헌으로 찬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방향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실시 논의는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머니투데이의 이정현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정현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의장님도 기자 출신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미디어 특위 기간 연장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언론중재법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론 피해 구제 중재법에 관해서는 큰 원칙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서는 안 된다. 언론자의 본질. 그러나 언론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관해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많은 논란과 파동 속에서도 특위를 만들었고 또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사실 이번 금년의 연장도 의장의 강한 의지가 표현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연말 국회를 열지 말고
1월 국회에서 다시 재구성하자. 네, 12월에 연장을 안 하면 사실상 해산이 되고 재구성 형태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했다. 적어도 합의되는 분야는 통과를 시켜라. 그리고 작년에 밀도 있는 논의 끝에 언론 피해에 대한 정정보도,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포털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언론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언론의 피해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개혁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가장 큰 정치개혁 중 하나가 피선거권 인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의장님의 평가를 좀 우선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피선거권 인하와 정당 가입 연령의 인하는 획기적 조치죠.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의 아버지의 세대는 우리 세대를 보면서 저렇게 철들지 않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가정을 끌어갈까 걱정하셨지만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의 세대보다 나라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우리의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나라를 더 잘 이끌고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는 SNS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와 그리고 더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대해서는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늘 제가 꿈꾸던 나라는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지는 나라. 그리고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꿈이 달라지지 않는 세상. 이런 것이 제가 늘 정치를 하면서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기성세대가 그러한 여건을 조성했는가 하는 점에서는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해 왔고, 그리고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향한 열정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예정된 시간이 다 소진돼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모시겠습니다. 국회 방송의 장정영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네, 장정희 기자.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회 갈등 양극화, 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해졌고 또 이 대선 이후에 국민 통합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또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장님께서도 이 의장 직속 기구로 국민 통합위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대책을 구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에 펴들지 않은 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분과도 여러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핵심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국민 통합은 아시다시피 좀 선진국에 속하는 30여 개의 OECD 국가 중에서 갈등의 지수가 가장 높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한 민간 경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갈등으로 지불되는 비용이 총 GDP의 23%라는 결과도 보았습니다.
이 갈등이 지속되고는 한반도의 평화도, 경제 발전도, 국민의 통합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시한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승자 독식의 제도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의 양극화가 심하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심하니까 사회 대타협을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는 그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정이 필요하다 하는 제안이 왔어요.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려면 소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에 반영되고 의회에서 거론이 될 수 있는 표 얻은 만큼의 의석구도의 분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제도가 개혁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의 구조도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의회 자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자체 단체장을 중심으로 헌법학자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양원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표 얻은 만큼의 의석구조의 분포를 거둘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개헌이 그리고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 생중계 시간 관계상 오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를 이겨야 하고 또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또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극복도, 경기 활성화도, 남북관계의 개선도, 한반도의 평화도 우리 국민과 함께할 때,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통합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국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지구 온 인류가 그렇듯이 우리 국민들도 몹시 힘들고 고달픈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법들과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날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꿈꾸던 세상,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더 좋아지는 나라, 인생의 실패에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기회가 있는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아이들의 꿈이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세상,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배를 함께 놓젓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이루는데 저희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신년 화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속 2년을 갖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네요. 예.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